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진단기를 막론하는지 간에 자동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참여 번호를 읽어오고 참여 번호로 자동 선택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3분의 2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진단기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오늘 저 설명하게 될 신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입차 교육을 좀 담당해서 오래 하고 있는데 우선 대전 탑버스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예. 제가 24살 때 첫 교육한 게 이제 대전인데 이제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박사까지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진짜. 그럼 오늘은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단기 활용 교육은 제가 잘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진단기 활용 교육은 왜 안 하냐면은 솔직히 이제 진단기 구매하고 이제 수입차 정비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막론하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경고등이 왜 발생했는지 고장 코드까지는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좀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뭐 패드 교체, 아니면 오일 리스, 아니면 뭐 배터리 교체하고 뭐 교체 등등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평준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제가 교육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제 고장 코드가 발생을 하고 아니면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제 회로도 분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장 코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고장 코드 어디에 장착되어 있냐, 구성품이 장착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성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 진단기를 이용해서 세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질의가 98% 2%가 오일리스 패드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 진단기는 제가 뭐 저희 현대기아 진단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진단기를 또 하고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뭐 진단기마다의 뭐 약간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를 대표하셔서 이 진단기를 사용하시고 또 주변 업체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업무를 맡으셨으면 우선적으로 이 화면에 지금 표출되고 있는 메뉴의 의미부터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서비스 리셋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차 많이 보시나요? 보시나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대전만큼 수입차가 많은 지역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엔진 오일 리셋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계기판에 뜨는 경고문을 송등시켜 여러분 출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뭘 사용하시냐면 차량 자체의 어떤 핸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진단기를 무조건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진단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벤츠가 이 E클래스도 있고 S도 있고 CNA도 있고 굉장히 많은 차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접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엑센트를 진단하는데 제네시스로 진단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예를 들어 이 차량에 지금 이런 식으로 떴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엔진 오일을 교체를 안 한 지 43,900km 지났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 네? 여쭤볼게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갖고 저처럼 차를 관리 안 하는 사람도 43,000km 지날 때까지 저희가 절대 엔진 오일 교체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경고문구에 리셋을 하기 위해서 런치도 써보고 오텔도 써보고 아니면 스윙풀도 써보고 탑도도 써보고 GIT도 써봤다. 근데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그냥 제가 답을 드리면 저희가 17년식 이후부터는 벤츠에 PTCU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하나 생겨서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 뻑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해서 리셋을 하려고 어떤 진단기를 써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동 리셋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원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데이터 뻑이 생겼을 때 진단기 갖다가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까지 알아야 진단기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진단기에 보시면 런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런치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차종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런치에는 아마 로컬 진단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있나요? 네. 그렇죠? 로컬 진단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저희 호텔 진단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진단 항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진단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왜냐면 내가 지금 벤츠의 오일 리셋 아니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BMW를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브랜드를 선택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우선 호텔 진단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런치 진단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진단기를 방문하든지 간에 저희 무조건 진단기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무선으로 진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연결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측 상단에 지금 12.4V라고 배터리 전압이 뜨나요?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12.4V라고 뜨나요?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12.4V의 지금 정체가 뭐예요? 12.4V의 정체가 차량의 배터리 전압이 나는 겁니다. 그죠?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차량의 배터리 전압이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막 수입차 교육 같은 거 들어보시면 벤츠에 뭐 2하나, 2하나3, 뭐 221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 형식. 뭐 이런 게 차량이 구분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진단 시스템에 무조건 차량 번호를 읽어오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차종 선택은 굳이 수동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단기를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자동, 수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동 선택 들어가서 차량 번호를 이렇게 읽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읽기를 누르면 단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차량 번호를 읽어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 차량 번호가 이렇게 오려면 차량의 웨이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키 온이나 시동 상태에서 차량 번호를 읽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읽어왔어요. 확인을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이 차량은 이제 디젤 차량이고 바디 형식이 2하나 3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E클래스 이런 식으로 엔진 형식, 변속기 형식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차내 번호를 기반으로 한 차량의 지금 실제 모델에 관련된 스펙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 여기까지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이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차종 선택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진단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3분의 2가 차종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왜냐? 차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브랜드를 들어가더라도 메뉴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종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혼다로 들어가건 BMW로 들어가건 내가 차종 선택을, 자동 선택을,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런 메뉴 구성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퀵 테스트 무슨 뜻일까요? 퀵 테스트 혹은 오토 스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전체 스캔이요. 말 그대로 내가 연결한 차종의 엔진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고장 코드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차량에 관련해서 나의 목표는 지금 현재 엔진 오일 리셋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보험사에도 보험 개발원에서 보험 회사에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엔진오일 교체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나서 뒤에 운전 넣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럼 여러분 되게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서비스 센터를 포함해서 무조건 뭐를 하냐면
데이터 로그라는 걸 수집해요. 말이 데이터 로그지 말 그대로 작업 전에 모든 고정 코드를 다 찍어놓고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엔진 오일 지금 빼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작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명피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퀵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고정 코드를 확인한다. 제가 봤을 때 작업하는 시간보다 전체 스캔하는 게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유닛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ABS 경고등이 떴어요. 그럼 내가 지금 손쉽게 빨리 ABS로 단독 통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때는 컨트롤 유닛 들어가서 ABS면 ABS, BCM이면 BCM, BCM이면 BCM 이렇게 들어갈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합 펑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소모품 유지보수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를 막론하고 런치에는 아마 서비스 기능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동일한 기능인데 메뉴 구성은 이 합 펑션은 엔진 오일 리셋,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기록 등등의 말 그대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내가 찾아갈 거 없이 바로 그 메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BMW 배터리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 기록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100%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진단기 연결하고 BMW 들어가서 자동 검색으로 차례번호 읽어온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교체 기록은? 합 펑션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런치 패드도 마찬가지고 오텔의 909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범용 진단기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코딩이라는 게 또 지원이 돼요. 그죠? 온라인 코딩은 여러분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용산 가서 제가 컴퓨터 하나 샀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용산 가서 컴퓨터 하나 샀어요. 제일 먼저 윈도우 깔아야 돼요.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주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도 좀 고화질의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래픽 카드 같은 것도 막 비싼 거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A사에 그래픽 카드를 꽂았으니까 이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라는 것도 잡아줘야 돼요. 운영체제를 깔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액세서리로 여러분이 한글도 깔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벤츠 차량에 헤드라이트 모듈을 바꾸는 거예요. 모듈. 말 그대로 컴퓨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듈 안에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설치를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저희 현대기아 차에 보면 베리언트 코딩이라고 있죠. 그럼 보셨죠? 많이? 베리언트 코딩을 왜 해요? 이 차가 좌핸들인지 우핸들인지 이 차의 옵션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 그대로 사양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양 설정이 저희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그 다음에 세팅까지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코딩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어떤 모듈 같은 걸 교체했을 때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듈 같은 거를 교체했을 때는요, 여러분 뭐 진단기를 막론하고 절대 무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 이제 유선을 기반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차량에 올바르게 데이터가 써지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또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유선으로 연결했었어요. 그래서 진단기 안에 보면 USB 케이블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래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그냥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무선이 아닌 유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 진단기에 레트로피트 같은 경우 옵션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프로파일은 내가 선택한 차량의 정보 확인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리셋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셋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합펑션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합펑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희 이제 키에 관련된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키에 관련된 게 진행이 되게 되면 국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에 관련된 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오일 교환, 파킹 브레이크, DPF, 스티어링 앵글 센서, 타이어 안녕 모니터링 이렇게 나오네요.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합펑션에 들어갔을 때 이 6가지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연결한 차 중에 배터리 교체 기록이라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여기 7번째 칸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 배터리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에어슈바가 장착된 차량이면은 에어매틱 세팅하는 게 8번째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합펑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에 집합을 해놓은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차량 벤츠 오일 리셋이라는 걸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오일 교환을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교육하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아시나요? 저희 현대차에는 정션 박스에 JB2라는 모듈이고 벤츠는 이제 셈이라는 모듈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셈이 SAM이라고 하는 모듈인데 이제 목적의 1번은 무조건 전원 공급의 역할이에요. 전원 공급의 역할하고 목적의 2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역할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대전역에서 여기까지 올라면은 버스 타고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버스가 여기까지 오는 데가 5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쵸? 그럼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뭐 해요?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2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뭘 보죠? 저희가? 이 전광판을 보지 않아요. 그죠? 전광판에 1번 버스 5분으로 도착, 3번 버스 7분으로 도착. 여러분 뭐 타실 거예요? 뭐 타실 거예요? 버스? 가장 빨리 오는 거 타실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전광판이랑 버스랑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뭐예요? 고정. 버스는 뭐예요? 유도.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이 버스 정류장과 버스가 서로 상호 통신하면서 이 버스 정류장을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1번 버스 뭐 25분도 도착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셈이라는 모듈에서 합니다. 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진 컴퓨터, 셈, 그 다음에 계기판이 서로 삼중 통신을 하는 거예요. 삼중 통신을 하면서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15,000 중에 한 12,000km 탔다. 3,000km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카운팅하면서 서로 성수신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 남았으니까 빨리 계기판한테 신호를 보내가지고 경고등을 띄워라. 그런 말 그대로 소비자가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계기판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16년까지가 이 방식이고 이제 2017년부터는 이거 셈, 엔진 컴퓨터, 계기판, PTCU라는 게 생겼습니다. PTCU. 여러분이 PTCU 같은 경우는 저는 벤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도장 코드 확인이나 전체 스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듈 목록에서 항상 PTCU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PTCU. PTCU는 뭐냐면 셈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뭐만 제어하는 게이트웨이냐면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에 관련된 파워트레인만 제어하는 게이트웨이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셈의 일을 덜어줬는데 3중 통신에서 4중 통신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자율주행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논문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모닝에도 레이더가 달리고요. 그죠? 요즘에 차선 이탈에 관련된 이런 에이다스라고 하는 기능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벤츠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두운 밤에 갑자기 고라니가 한 마리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계측을 하냐면 카메라. 윈드실드에 있는 저희 이제 비전 카메라 딱 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데이터가 PTCU로 가는 거예요. PTCU가 ABS랑 걔가 빨리 차속 내리고 압력 높여가지고 빨리 차를 세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는 섰어요. 차는 딱 섰어요 이제. 차는 서고 이제 고라니가 이제 잘 지나가고 제가 이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호통신을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4중 통신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엔진 컴퓨터가 야 지금 4390km 남았다. 계기판으로 보냅니다. 계기판이 또 쌤한테 보냅니다. 그 다음에 4390km를 PTCU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PTCU가 내가 지금 이 차량 세우려고 지금 계기판한테 아니면 쌤한테 받았던 데이터 자체를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4390을 받아야 되는데 몇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컴퓨터에다가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43,900이라고 뻥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4390km라고 지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PTCU의 데이터 오류로 인한 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계기판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데이터 똑같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을 때 딱 한 대만 해보면 그때부터 절대 까먹지 않고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단기 활용하는 거 배우러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내가 만약에 이 기능을 찾아 들어갈 때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나 이게 힘드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벤츠는 여러분 진단기의 3대 요소가 뭔지 진단기의 3대 요소 브랜드를 막론하고 3대 요소가 존재합니다. 뭔지 아세요? 고장 코드. 여러분이 확인하는 90% 이상이 고장 코드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죠? 서비스 데이터. 그죠? 고장 코드, 서비스 데이터.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강제구동. 맞나요? 여러분, 고장 코드, 서비스 데이터, 강제구동. 이거 브랜드를 막론하고 어떤 모듈로 들어가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있는 게 뭐예요? 부가격.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벤츠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바꿨다.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바꾼 다음에 진단기가 다 뭐 하는 거 있나 없나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산타페 터보 바꾸면 시리얼번호 쓰는 거 당연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우디도 아니면 벤츠도 터보 바꾸면 시리얼번호 쓰는 건 줄 안다니까 그걸 찾아 헤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를 바꿨는데 지금 원래 뜨던 고장 코드가 교체하고 나서도 고장 코드가 소거가 안 되면 굉장히 맥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시는 게 뭐냐면 주변 업체에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고장 코드가 지워지냐. 그죠? 그러면 정비 지침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EGR을 교체하는 절차 이렇게 하고 조립은 분해의 여부.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테스트라고 써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벤츠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이 테스트의 의미는 뭐냐면 이 특수 기능이 강제구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강제구동이 들어가니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자체 점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딱 누르면 지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판정을 해줘요. 정상이다. 그러고 나서 다 됐네 하고 딱 나가게 해서 고장 코드를 보면 내가 안 지웠는데 고장 코드가 안 뜨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장 코드가 안 뜨면 저는 이제 차량을 출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벤츠에서 오일 리셋하고 패드 교체하고 이런 항목들은 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강제구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벤츠에 오일 리셋을 진행해야 된다. 핫펑션이 아닌 정석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 계기판에 들어가서 강제구동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항목들 뭐예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바로 여기 정비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계기판으로 통신해서 강제구동으로 들어가면 정비라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핫펑션으로 들어가서 정비로 바로 나오는 거는 바로 오일 리셋 항목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진단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차에서 강제구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구성 부품에 강제구동이 있다는 거는 모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포지션 센서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계측을 하잖아요. 그죠? 강제구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진단기가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정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체 유지보수 확인이라는 게 있고요. 전체 유지보수 취소라는 게 있고 어시스트 새로 초기화 시추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벤츠에서 서비스 A 보신 적 있으세요? 서비스 A. 서비스 A. 서비스 B 보신 적 있으세요? 서비스 B가 뭐예요? 검사. 서비스 B가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왜 이걸 또 알아야 되냐면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7인데 교육을 24살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입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이제 현장에서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도 이제 정비지원차 전 정비지원 하루에 8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나 아니면 원격이나 한 8대 정도 붙여드리고 있어요. 평균.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수입차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수입차를 정비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도 이제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엔진오일 교체한다고 업체를 하나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업체를 소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벤츠를 타고 와서 엄청 이렇게 막 말 나불나불 잘 되는 친구가. 그래서 뭐 그 사장님한테 저도 이제 퇴근하는 길 잠깐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서비스 B가 뭐예요? 서비스 B를 몇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서비스 B 그냥 오일 교체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리셋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왜 여기에는 오일 리셋 들어가면 브랜드마다 틀리겠지만 리셋이라고 나오는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서비스 A는 여기에 써놨지만 그냥 영어로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엔진오일 교체, 오일 필터 교체, 모든 유체를 체킹하고 차량의 전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4번 보면 타이어 상태 체크, 브레이크 대통 점검, 그 다음에 리셋이네요. 맞아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면은 서비스 A가 뭐예요? 엔진오일 교체를 포함한 차량의 전체 점검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맞나요? 서비스 B 한번 볼까요? 엔진오일 교체, 오일 교체, 필터 교체. 3번 뭐라고 써있어요? 캐빈 더스트 콤비네이션 필터 교체. 서비스 B 뜨면 소비자한테 한 번 날려요 이제. 한국일도 언제 바뀌냐. 그죠? 서비스 B가 뜨게 되면 한국일도 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4번은 뭐예요? 브레이크액의 상태를 점검해서 브레이크액 교체. 그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 벤츠 탔어요. 저는 차는 항상 교보제로 탑니다. 교보제로 타게끔 도와준 사람이 여기 대전에 계세요. 저는 그 사람이 항상 차를 구해주고 항상 같이 몰려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이 남아가지고 서비스 B를 띄운 채로 가면 저 안에는 그냥 브레이크도 교체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차가 입고되게 되면 한 마디 던질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도대체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다 똑같죠? 그러면 서비스 B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엔진오일 교체와 향균일도 교체, 브레이크의 상태 점검 및 차량의 전체 점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벤츠 같은 경우는 계기판 통신에서 강제부동으로 들어가서 정비로 들어가면 오일 리셋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여드리면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 유지보수 확인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서비스 A가 떴으면 엔진오일부터 아까 맨 밑에까지 다 점검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전체 유지보수에 관련된 서비스 A 관련된 항목을 다 점검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눌러야만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알아야죠. 벤츠에 리셋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기판, 강제부동, 정비, 전체 유지보수 확인이 돼요. 이거는 모든 진단기가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전체 유지보수 확인으로 들어가면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 뭐예요? 전체 유지보수 취소라는 게 있네요. 그죠? 여러분 단골이 벤츠 한 대 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일 빼기 전에 리셋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갖고 마음 편하게 리셋하고 차를 딱 뜨는데 갑자기 소비자가 달려와가지고 야 나 지금 잠깐 빨리 은행 가야 되니까 좀 이따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등이
안 뜨게끔 했는데 다시 뜨게끔 번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유지보 치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확인한 거 다시 경고를 띄우고 이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전체 유지보수 확인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벤치는 항상 15,000에 365일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서 15,000km 중에 7,000km 탔다라는 거고 365일 중에 62일 동안 7,000km 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전체 유지보수 확인을 통해서 얘를 F1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365일 15,000km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A가 뭘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소비자한테 날려야죠. 다음에 올 때는 향균 리터도 한번 바꾸고 브레이크의 상태 확인해서 교체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서비스 비 15,000km 후 이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얘는 2016년까지 PTC가 없는 차들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고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데이터 뻥이 난 차들은 어떻게 하자면 설명하고 있죠. 자 얘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뜨나요? 전체 유지보수 항에 전체 유지보수 취소라고 뜨나요? 근데 여기에 아까 이 16년식 같은 경우는 요 메뉴가 없었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어시스트를 새로 초기화시키려는 메뉴가 생겼네요. 여러분 어시스트는 뭐냐면 벤치의 소모품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시스트를 새로 초기화시키려는 메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져가지고 서비스 주기를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전체 유지보수 확인을 여러분이 100만 번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뻥이 나면 절대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PTCU가 장착되어 있는지 오토스캔이나 전체 스캔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새로 초기화시키려는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상거리가 73,027km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나요? 73,027. 이거는 계기판에 표출되는 전체 주행거리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오늘 날짜 2021년 9월 1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빼주면 0이 돼요? 뭘 빼주면 0이 돼요? 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뭘 빼줘야죠? 73,027을 빼면 되잖아요. 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5,000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주면 0이 돼요?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장에서 이 진단기를 통해서 이거 하면 한 12점 정도 S, E 클래스, C 클래스 할 거 없이 정말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도 제가 영상통화를 안 하는데 이 업체 사장님이랑 영상통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오늘 9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8월 31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9월 1일에서 8월 31일 쓰면은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모든 진단기가 다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제가 계획판에 뜨는 거 제가 73,027에서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2,027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00km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써주면 자 이렇게 이 값을 내가 이제 수용을 할 건데 그럼 얘가 물어볼 거예요. 이 정비 데이터를 컨트롤 유닛에 전송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PTCU한테 전송. PTCU한테 보내서 PTCU와 쌤이랑 엔진 컴퓨터랑 계기판에 데이터를 평준화시키죠. 그렇죠. 하면 이렇게 정비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저희 리셋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000에 365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까 만약에 리셋하기 전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4,390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A나 B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네가 데이터를 새로 수정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A나 B를 다시 재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워졌죠. 그렇죠? 그리고 진단기 활용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손에 익으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진단기를 사용하시는지 간에 진단에서 보장코드 확인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최종 선택을 못하겠다 하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진단기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벤치는 1번이 무조건 강제구동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제구동. 왜냐면 여러분 제가 OLS 강제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유지보수 확인, 어시스트의 데이터를 수정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벤치 패드 교체는 어떻게 할까요? 패드 교체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그랜저 HD 패드 교체할 때 고장코드, 서비스 데이터, 강제구동 부가 기능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를 찾았는데 벤츠는 통신하니까 패드 교체 모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 진단 패드 교체는 지원이 안 되는 진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패드 교체도 강제구동입니다. 강제구동. 벤츠는 어떤 특수 기능이 아닌 부분이 강제구동에 좀 지각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이거 설명 괜찮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뉴 구성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진단기를 막론하는지 간에 자동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 번호를 읽어오고 차별 번호로 자동 선택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3분의 2는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단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메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퀵 테스트나 컨트롤 유닛이나 합펑션 프로그램 이런 메뉴. 그래서 이제 런치 같은 경우 서비스 기능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디테일 진단기는 합펑션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겁니다. 여러분 소모분 유지 보수는 이렇게 들어가서 오일 리셋이나 패드 교체는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패드 교체도 한번 해볼까요? 패드 교체도 아주 간단합니다. 패드 교체도 여러분 여기 패드 교체 중요한 거 PTCU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드 교체. 왜냐면 여러분 자 요즘에 그랜저 IG 같은 이런 신차들 있잖아요. 그랜저 같은 차. 그럼 이 차량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랜저 HG는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요? 존재해? 존재하죠? 파킹 브레이크 모듈? 요즘 나오는 23년식 그랜저는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차는 저희 이제 VDC라고 하죠? VDC. ABS를 통합 제어합니다. 패드 교체. EPD 기능이 통합됐다라고 해서 모듈이 좀 감소가 되죠. 그럼 여러분 수입차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연락 많이 왔던 게 지금은 좀 없지만 내가 패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ABS로 통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시니까 여러분 벤츠 같은 경우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16년식까지는 EFM이라고 하는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존재를 해요. 근데 PTCU가 장착되면서 모듈을 간소화로 인한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ABS라고 하는 차량 저희 뭐 차체 자세 제어 뭐 이렇게 모듈을 얘기하잖아요. ESP라고 합니다. ESP.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벤츠 차량의 패드 교체나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절차는 똑같습니다. 차별 번호를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교보제로 사용한 차량은 C클래스 17년식인데요. 진단으로 들어가서 자 벤츠 들어가서 자 자동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 번호 이렇게 읽어온다. 자 여러분 이거는 모든 진단기가 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는 저희 그 현대차도 15년을 기점으로 이제 차별 번호 오소빙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선택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현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차량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엔진 형식과 단속표 형식을 읽어오면 아까랑 저희 똑같이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그러면 메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단, 합펑션,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진단이 무슨 뜻이었죠 아까? 진단? 전체 스캔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진단 들어가면 오토 스캔 혹은 퀵 테스트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컨트롤 유닛은 내가 원하는 모듈 엔진이면 엔진, 미션이면 미션 선택해서 들어가
근데 제가 지금 전제는 뭐였냐면 패드 교체잖아요. 패드 교체. 패드 교체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런치 같은 경우는 항상 서비스 기능이라고 나올 거고 모텔은 펑션이라고 나올 거고 그죠? 펑션 들어와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얘는 오일 교체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전체 유지 보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일 교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패드 교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도 전자식 파킹부에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OEM으로 정석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다 들어가서 ESP 통신에서 강제부동으로 들어가요. 그쵸? 강제부동.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자식 중형 안전장치 ESP라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PTCU가 없는 차량은 여기에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EFM을 통신을 해보세요. 통신이 안 돼요. 그럼 이 차량은 이 모듈이 없는 거니까 ABS를 통신하는 ESP로 통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ESP로 들어가 보면 자 진단기 3대 요소잖아요. 무장 코드, 서비스 데이터, 강제 구동이잖아요. 맞나요? 강제 구동에 들어가면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라는 메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디로 통신한 거냐면 벤츠의 ESP로 통신한 겁니다. 우측 상단에 배터리 전압보니까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키, 온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으면 저희 13.5V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립 위치 시작이라는 게 나와요. 뭘 조립하는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신품 패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방 브레이크에 지금 피스톤이 있고 모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왕복 운동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회전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립 위치 시작은 뭐냐면 신품 패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모터와 이 실린더를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소음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 풀리는 소리. 그 다음에 계기판에 황색깔과 적색깔의 이런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점등되게 되면 고장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진입하시는 거예요. 조립 위치 시작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조립 위치 시작 F1 교체하기 전에 F1 조립 끝나고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F2 해주시면 돼요. 맞나요? 그 대신 여기 전제 조건 항상 두께 감지 마모 센서는 무조건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두께 감지 마모 센서 관련된 리셋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단위만 정상적으로 된다. 근데 하고 브레이크가 풀리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F2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림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사이드로 잡으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 제가 지금 그 교보대로 사용한 차량은 S클래스. 자, 여러분 제가 벤츠 같은 경우 오일 리셋 어디서 한다고 했죠? 오일 리셋. 오일 리셋 어디에서 진행한다고 했죠? 진단기 어디? 3대 요소죠? 강제구동. 패드 교체는요? 패드 교체는요? 강제구동. 배터리 교체 기록은 어디서 할까요? 강제구동. 그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자, 내가 벤츠 S클래스 지금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 좀 들어가지고 배터리랑 보조 배터리 바꿨는데 네가 쌤으로 들어가서 쌤으로 들어갔는데 부가기능 들어갔더니 배터리 교체 기록 방법이 없다. 네? 이런 전화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 거예요? 아니 부가기능 말고 액티브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티브 테스트가 뭔 뜻이에요? 액티브 테스트 강제로. 그쵸?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교보제로 사용한 차종이 벤츠입니다. 벤츠 S클래스. 제가 이 차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진단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런치건 어떤 진단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들어가서 제가 이 벤츠 선택해가지고 차대 번호를 자동으로 빨아온다. 이거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대신 항상 연결됐을 때 우측 상단에 배터리 전압이 뜨는지
자, 얘는 지금 13.8V라고 뜨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에 걸려있는 상태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차례번을 읽어보니까 이 차량 S클래스 축축주의 64에 12점 보여줬고, 타종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메뉴 구성.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었죠? 오토 스캔. 런치에 오토 스캔을 나오고 포폴로지라고 하는데 스마트 스캔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연결한 천음의 모든 구정도 읽을 때 쓰는 거. 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듈 개별 통신. 이거 뭐죠?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아시죠? 그렇죠? 오일리스, 페리그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이거 뭐죠? 프로그램. 모듈 교체 후에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배치. 네트워크 비트는 말 그대로 모션 변경인데 정비현장에서 쓰진 않아요. 그럼 제가 퀵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가 토폴로지라고 해서 위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폴로지. 여러분 이제 이게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죠? 화면이 작으니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대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목록 누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듈들의 캠트리가 이제 엔진 미션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밑에. 여러분 스캔할 때 뭐 누르셔야 돼요? 진짜 전체 스캔할 때 부정 스캔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진단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진입만 하게 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정 스캔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뜬다.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런치는 빨간 색깔로 뜰 거예요. 초록색은 무슨 뜻일까요? 초록색 정상. 그럼 여러분 이게 노란색은 무슨 뜻이에요? 보장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에 뭐 어떤 모듈의 보장 코드가 있는데 상단에 목록을 누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쌤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쌤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얘는 보니까 쌤 F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쌤 F.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B필라를 기준으로 자르면 앞이 영어로 뭐예요? 앞이 뭐예요? 프론트. 뒤에가 뭐예요? 뒤에가 쌤 F는 B필라를 기준 전면을 관장하는 모듈이고 쌤 R은 뭐예요? 후방을 관장하는 모듈인데 말 그대로 F니까 뒤에보다는 앞이 낫잖아요. 메인입니다. 쌤 F. 전원 관리를 쌤 F에 들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PTCU가 생기면서 쪼개졌어요. 쌤 F, 쌤 R. 그쵸?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 교체 기록은 무조건 PTCU가 장착되어 있는 차종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 교체 기록이 도대체 뭐예요? 배터리 교체 기록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핸드폰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배터리가 85% 이상 충전 안 되게끔 제가 바꿔놨어요. 모듈. 왜 바꿨냐면 여기 써있어요. 배터리의 안전성과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내가 충전량을 제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 요즘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터리 센서라는 게 다 장착이 돼요. 그죠? 여러분 배터리 센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충전량을 80% 이상 충전 안 되게끔 제어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배터리 센서가 장착되면서 나오는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ISG라고 해서 아이들 스탑, 오토 스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 내가 시동이 꺼졌다. 배터리의 주된 역할 1번이 시동 아니에요? 크랭킹. 그죠? 그럼 아이들 스탑인 거에서도 말 그대로 배터리의 수명을 기반으로 해서 ISG가 작동이 돼야 되고 배터리 수명이 너무 낮으면 뭐예요? 기능을 차단시키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배터리 교체 기록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신품 배터리 장착했으니까 전력 계산을 다시 하자라는 의미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SOH라고 해서 State of Health라는 배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건데 말 그대로 배터리 충전량을 몇 퍼센트로 높여는 거예요? 배터리 교체 기록은 100%로 높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오실 때 다 차 끌고 오셨잖아요. 밖에 지금 여러분들 차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밖에 차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에 시동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지금 다 차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전류가 다 존재합니다. 다 암전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현대차의 배터리 센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현대차의 배터리 학습 방법은 차 문장부 가만히 세워놓는 거예요. GSW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암전류를 계측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말 그대로 방전과 충전의 유무를 판단해서 배터리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진단기에다가 빨리 리셋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바꾸고 나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지금 신품 배터리를 바꾸고 나서 오토 스탑 기능이 안 된다. 아이들 스탑에서 기능이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활하게 답을 풀기 위해서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의 제가 정비 지침서와 그 다음에 신체 유전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조건이 많아요. 뭐 차량이 뭐 비탈기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내용 많습니다. 근데 이거 신품 배터리 장착 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얘가 내가 진단기 갖다가 100%로 바꿔놨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방전될 때까지 충전시켜요, 안 시켜요? 충전 안 시켜요. 왜냐? 80%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아이들 스탑 행동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내가 진단기 갖다가 충전량을 100%로 바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행할 때까지는 아이들 스탑 행동가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차량 출고한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 충전량을 100%로 바꿔야겠죠. 그럼 진단기로 제가 벤츠 같은 경우는 쌤으로 들어갑니다. 쌤으로 들어가니까 우선 고장 코드를 한번 볼게요. 고장 코드가 이렇게 떴대요. 보조 배터리의 작동으로 발생했고 저항의 한계값을 초과한다.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기에 요즘에는 지능형 진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코드 검색, 서비스 정보 이런 게 다 존재를 할 거예요. 고장 코드 밑에. 그러면 제가 이 진단기에 이제 이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정비 통신을 한번 보니까 영어로 나오니까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눌러서 번역했어요. 자, 에코 시작 정비 추가 배터리가 떴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보니까 테스트에서 보조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100mAh보다 큰 경우 보조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비 통신에 또 뭐라고 하냐면 보조 배터리를 교체할 때 메인 배터리의 성능 점검은 같이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의 목적은 뭐예요? 신품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비스 데이터로 들어가보니까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벤츠나 모든 브랜드 마찬가지지만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가 보조 배터리 쪽으로 딱 들어가면 보조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예를 들면 이 차 지금 이거 안 돼요. 트랙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트랙션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되냐 안 되냐 확인하려면 릴레이 쪽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보조 배터리 들어가니까 자, 이 차량 보면 우측 상단에 13.9V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0.9V 뜨고 저항이 85mA 정도 나와요. 그죠? 시동이 걸려있는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페로도를 찾아가지고 여기 위치에 있다, 트렁크의 위치에 있다. 이걸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메인 배터리랑 지금 보조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지금 제가 진단기에 3대 요소 중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제구. 강제구 영어로 뭐예요? 액티브 테스트.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특수 기능으로 들어가면 배터리 교체 확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강제 구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배터리 교환 확인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은 배터리 교체를 이렇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패드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종 선택, ESP, 강제 구동,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로 들어가면 조립 위치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오일 리셋도 어떻게 해요? 계기판, 강제 구동, 정비, 전체 유지 보조 확인, 전체 유지 취소, 어시스턴트 초기화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전기 충전단에 관련된 부분에 F1을 누르게 되면은 이 0이라고 바뀌면서 배터리 충전량이 이렇게 100%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 후에 또 저희 대한민국 사람 특성상 굉장히 또 급한 마음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PTCU가 장착되어 있는 차종은 이 슬립 모드로 진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저희가 정기적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PTCU가 장착되어 있는 차종은 항상 문을 잠그고 한참 세워놓는 것도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리셋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저는 한 15에서 3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시죠. 아, 내가 벤츠 웜기어 바꿨는데 코딩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 오는 거예요? 코딩 안 해도 된다. 이제 되게 그거 하죠. 야, 내가 모듈 바꿨는데 왜 코딩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코딩하는 거 아니고 거기 메뉴 들어가면 코딩 리셋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하고 그냥 문 잠그고 퇴근하세요.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코딩 리셋 하고 알았어. 그럼 가볼게. 문 잠그고 그 다음날 오면은 계기판 경고등도 안 뜨고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비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정비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저도 그 고등학생 다닐 때 기능올림픽 선수였거든요. 저 서울고 출신인데 저는 메달을 못 땄어요. 제가 왜 메달을 못 땄을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천안 갈 건데 천안에 제 친구 살아요. 제 친구는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나온 차가 그 엘란트라거든요. 엘란트라인데 그리고 후배나 선생님들이 차를 고장을 내놓는 거예요. 두 대가 있으면 친구 차, 제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을 딱 내놓고 수리를 하려면 제 친구는 먼저 책을 봤어요.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내가 지금 파워윈도우 문제를 있으니까 파워윈도우 회로도를 보면서 요거 해보고 해봐야 되겠다. 걔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저는 책을 안 보고 그냥 가서 했어요. 릴레이 뽑아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메달 못 딴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차량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뭐 진단기 활용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뭐예요? 진단기를 활용하는 목표는 저희는 정비예요. 정비. 그쵸? 여러분들 차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생각해 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차량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딱 들어왔는데 진단기 통신도 안 되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단했는데 고장 코드도 한 모듈에 막 27개씩 뜨고 막 이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기회교육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진단하고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진단기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걸요? 그죠? 왜냐면 진입하고 고장 코드 확인하고 그 외의 것들은 브랜드마다 작업 방법이 틀린 거지 메뉴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정비 시스템 회로도만 열심히 해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이트 트레이드고 그래서 이 진단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신이 될 수도 있고 통신이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 뭐 대전시 밴드 없어요? 밴드? 네? 대전시 조합 밴드 없어요? 밴드 같은 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얼마든지. 그쵸?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또 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 많은 차가 다르고 저도 이제 그 여러분 전기차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혼자 해요. 혼자 전기차 하다가 손 뗐어요. 재미없어요. 전 뭐 배터리도 분해해보고 뭐 옛날에 제가 자율주행 딱 전공했을 때 가장 그 자율주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완성도가 높은 차가 아우디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계신 사장님이 아우디 차 저 바깥 탔어요. 바깥 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지하철 안에서 달려갔어요. 제 차가 진짜 쓸 것인가. 왜냐? 자율주행이니까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차가 정말 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라이트 다 깨졌습니다. 안 써. 안 돼. 이거를 진단기를 통해서 뭔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쵸?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리셋하고 차량 진단하고 이런 부분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자료를 배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랜드마다 특성화된 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벤츠는 메뉴 구성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모든 진단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건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BMW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그 BMW도 뭐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진단할 때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한다. 이건 아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보이래요. 2차 뭐예요? 2차 뭐죠? BMW 여러분 G바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G바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겠거든요. F바디와 G바디의 기준이 되는 년이 2017년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벤츠도 이게 2004에서 2005로 가는 게 17년입니다. 그래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진단기의 목적은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되려면 차량이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되죠? 웨이크업이 뭐예요? 웨이크업 뭘로 시켰죠? 차량을 깨울 때 뭘 사용하시죠? 스타트 버튼 사용하시죠. 그죠? 저희 이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F바디와 G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웨이크업 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 F바디 같은 경우 키 온을 하는 방법이 2번 누르는 거예요. 맞나요? 2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G바디도 무조건 2번 누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번 누르면 켜졌다가 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리부는 키우면 어떻게 하죠? 말리부. 저희 나오는 GM차. 그럼 저희가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내심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면 말리부 키원 오날라면 5초 눌러야 되거든요. 항상 5초 대기 4초에 딱 손을 떼요. 키우기 왜안 되는 거. 그죠? 여러분 그러면 진단기를 활용하시면서 가장 문이 많이 오는 부분이 뭐가 리셋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된다. 진단도 안 되고. 그럼 대부분 뭐예요? 웨이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6년을 기점으로 17년을 기점으로 전차와 G바디와 F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웨이크업 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량은 G바디인데 여러분 이렇게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얘를 3번 눌러야 돼요. 3번. 3번 어떻게 눌러야 되냐면 이렇게 누르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답니다. 그렇죠? 어떻게 눌러야 돼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요 템포로 눌러야 됩니다. 3번. 굉장히 빠른 속도. 그죠? 이렇게 안 누르면은 여러분 저희 키 온이 됐다 안 됐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기판에 온갖 경고등이 잠깐 들어왔다 꺼지잖아요. 이게 웨이크업이에요. 이 모듈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웨이크업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나 지금 시동 걸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체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조건에서 항상 진단 및 리셋 작업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진단기 암만 좋은 진단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능과 고장 코드 확인을 못하면 진단기에 의미가 없는데 뭐 어떻게 솔직하게. 그쵸? 그러면 BMW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17년을 기점으로 미니 포함 3번 빠르게 3번 500에 연결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BMW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리셋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패드 따로, 엔진 오일 따로, 그 다음에 뭐 정기점검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관할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벤츠는 뭐였죠 아까? 계기판, PTCU, 샘, 엔진 컴퓨터 4중 통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엔진 컴퓨터가 다 합니다. 엔진 컴퓨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 BM 같은 경우는 진단기 어떤 소모품 유지보수 시스템을 이 스펠링 3글자로 얘기 많이 해요. CBS라고 들어보셨나요? CBS? CBS는 뭐냐면 컨디션 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얘는 관할 자체를 엔진 컴퓨터에서 합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무조건 키 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드 교체를 하셨다. 그러면 얘는 내가 두께 감지 마모 센서를 교체를 하고 나면 무조건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이드가 잡혀있다.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그럼 리셋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야, 나 지금 얘가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만큼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겠다. 리셋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 뒤에 보면 오토홀드라고 있어요. 그거 켜있으면 안 돼요, 리셋.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죠. 얘가 지금 18년식의 G30 520T인데 후방 브레이크나 전방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는데 리셋이 안 된다. 그럼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키 온을 못했다. 2번 사이드가 잡혀있다. 3번 센서 안 바꿨다. 세 개 중에 하나. 그쵸? 왜요? 나랑 통화하니까 왜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항상 그래서 BMW 관련된 여러분이 진단하실 때 연식을 기반으로 해서 17년 이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두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리셋 작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항상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있고 오토홀드가 꺼져 있고 센서가 신품으로 교체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BMW도? 여러분 여기서 진단이라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서비스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합 펑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열로 들어가면 이게 다 있어요. 뭘로 있어요? 합 펑션. 합 펑션으로 있어요. 말 그대로 진단 모드로 진입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단과 옆에 있는 서비스, 오일 리셋, 패드 교체 등등 이런 기능들이 진단하는 합 펑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 들어가니까 엔진오일 리셋이라고 나와요. 글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냥 엔진오일 리셋 기능으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뭔가 비비는 게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소나타, YF 소나타 있고 NF 소나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잠깐 나왔다 없어진 소나타 뭐예요? 트랜스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예요. 야, 나 지금 트랜스폼 진단하는데 야, 냉각 온도가 마이너스 69도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NF에는 세타 1이 들어가고요. YF에 세타 2가 들어가요. NF 트랜스폼에는 세타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7년식이면 2008년으로 진단하면 된다고 해요. 말씀드려요. 전화 안 받아도 된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 리셋 이렇게 들어갔는데 서비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아니면 진단기 활용할 때 배웠던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차대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에 들어가셔서 합펑션으로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모든 진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그냥 잘 대충 하려면 오일 리셋 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서비스 들어가서 오일 리셋 들어가서 브랜드 선택하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저는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잖아요. 진단 합펑션을 기준으로 하자. 말씀드립니다. 진단 들어가서 제가 BMW 들어가서 자, 자동 선택 이거는 또 이해하시죠? 자동 선택 눌러가지고 차대번호 읽어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세 번 안 누르면 차대번호 못 읽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 눌러서 하셔야 돼요. 왜냐? 웨이크업이 돼야 차대번호 읽어올 수 있죠. 차대번호 읽어오면 그럼 여기서 이 차량은 5 시리즈 G30 2017년에 1월식에 차대번호 뒤에 7자리가 G84987G 이런 식으로 나오고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거 메뉴는 똑같죠? 근데 하나 다르죠. 벤츠랑 이 서비스라는 게 나왔죠. 서비스 맞나요?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그 GDS, G스캔? 저도 G스캔을 하니까 G스캔을 보면은 부가 기능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이제 나눠져서 나와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BMW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그 DPF 재생을 하고 싶다 아니면 차고 레벨 조정하고 싶다 이런 특수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내가 원했던 거는 진단기의 3대 요소 중 고장 코드, 서비스 데이터, 강제 코드, 그 다음에 부가 기능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지만 BM은 이렇게 서비스로 특수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진으로 통신하면 제가 말했던 진단기의 3대 요소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장 코드, 서비스 데이터, 강제 코드 이런 식으로. 특수 기능은 서비스로 들어가서 뭐 파워트레인, 셰시, 바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벤치할 때 말씀드렸던 제가 어떤 소모품 유지 보수 관련된 리셋하고 싶다. 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브랜드를 막론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합펑션 혹은 서비스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제가 합펑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BMW에 배터리 교체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내가 인젝터 바꿔서 분사를 조정하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W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시트가 갑자기 안 돼요. 시트도 표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되시는 UI는 없을 것 같은데 다 확인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럼 엔진오일 바꿨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전제를 깔게요. 제가 지금 이 차량 패드 교체를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파킹 브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러면 여러분 17년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7년을 기점으로 해도 EMF라고 하는 16년식까지는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존재했어요. 근데 17년부터는 아까 벤츠는 ESP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이 BMW는 DSC라고 하는 브레이크 제어 장치에 통합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작업장 모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워크샵 모드예요. 워크샵 모드. 전제 조건이 항상 파킹 브레이크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 파킹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패드 교체를 할 때 디밍 하는 소리가 나는 걸 원하잖아요. 저희는 잘 진입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작업장 모드 자동 홀드 브레이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네가 키를 꺼도 내가 오토홀드로 사이드 안 잡을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왜냐 얘는 키 끄면 무조건 지가 뭐예요? 내가 안 했는데 사이드 이렇게 잡잖아요. 파킹 브레이크 이거 내가 비활성화 시켜줄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BMW나 미니쿠퍼 패드 교체하는데 이 모드로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키 딱 껐을 때 뒤에 파킹 브레이크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육안으로 소음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자 설치 위치를 활성화합니다. 설치 위치를 비활성화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치 위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내가 키를 꺼도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계기판에 황색깔이랑 적색깔 경고등 이렇게 등등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올바르게 교체하고 두께 감지 마모 센서 교체하고 다시 키온 3번 눌러가지고 똑같이 진입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F2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저희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다 바꿨으니까 저희 뭐 해야 돼요? 계기판을 뜨는 패드 교체하면서 경고등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저희가 리셋입니다. 리셋은 여러분 똑같이 어떤 진단기를 가든지 간에 유지보수 혹은 CBS 리셋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CBS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우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지금 진단기에 뜨는 시간이랑 차량 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차량이 소비자가 어디 뭐 출장 갔다 온다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차를 안 탔어요. 그래갖고 막 자가방전 돼가지고 막 시동도 안 걸리고 막 이러다가 점프해서 시동 온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에 요즘에는 위성으로 봤지만 차 시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이랑 안 맞으면은 올바르게 리셋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물어볼 거예요. 너 오늘 날짜 이거 맞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 시간이랑 계기판에 뜨는 차량 시간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걸 보면 엔진 오일, 브레이크 이렇게 밑에 한 8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17%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0% 중에 83%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 뭘로 바꾸는 거예요? 100으로 바꾸는 거죠.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카운터가 7에서 8로 올라가겠죠. 여태까지 8번 바꾸고 사용량이 100%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패드 보니까 어때요? 나머지 퍼센테이로 나오는데 패드는 퍼센테이지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 계산되지 않았다. 마이너스 2,960 이렇게 나오네. 자, 17년식 기점을 해갖고 여러분 저는 가속을 안 해요. 가속. 저는 이제 여기 내려올 때 대전 올 때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서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나오는 거 혹시 안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속을 안 해요. 저 그냥 트럭 뒤에서 항상 붙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어요.
진짜 밟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 친구는 엄청 가속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MW를 보면 17년식 이전 차를 딱 봤는데 전방 브레이크 6만 킬로, 후방 브레이크 8만 킬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패드를 깠더니 마모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계기판에 지금 패드 교체하라고 뜨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죠? 바꾸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년식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되지 않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 디스크에 센서가 안 닿았다는 뜻이에요. 안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960km 무슨 뜻이에요? 센서가 단 상태에서 2990km 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다시 계산되지 않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옛날에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100% 바꾸려고요. 여기 카운터만 20번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계십니다. 왜 얘는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 BMW의 저희 아이드라이브 하는데 보면은 소모품 유지 보수 엔진 오일 상태 막 점검하는 게 나와요. 그쵸? 이렇게 17년식 이후에 계산되지 않음으로 나오는 차량은 패드 한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닿아야만 나와요. 닿아야만. 그쵸?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리셋할 때.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인이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센서가 바뀌어 있어야 되고 키 이상 하는 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음으로 바뀌면서 4로 바뀌었죠.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제가 진단기를 막론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실차량에 꽂아보고 실제로 눌러봐야 된다. 이것도 맞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들으시고 실차량에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실차량의 진단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차량에 뭐 때문에 경고등이 뜨는지 고장코드 확인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에서 이 합펑션이라는 게 뭐고 런치에서는 서비스 기능이 뭐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서 직접 한 번씩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진단기 활용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선은 진단기 메뉴 구성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DPF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BMW DPF. 자, 진단 들어가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누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BMW 들어가서 자동 선택 누르고 차대 번호를 읽어보니까 이 차량은 2013년식의 F15 X5네요. 맞나요? 들어가서 자 진단 들어가서 오토 스캔하니까 엔진에 고장코드 2개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죠? 엔진 들어가니까 진단기 3대으로 있잖아요. 진단기 3대으로 고장코드 얘는 뭐 삭제 얘는 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데이터 강제 운동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특수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BMW는 서비스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장코드 보니까 1차 필터에 제한된 잔열 주행 거리 제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소비자예요. 한번 좀. DPF 뭐 클리닝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DPF 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거. 강제재생이 존재하냐?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쵸? 그럴 때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진단기에 특수 기능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서비스 데이터 한번 볼게요.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지금 39g이 지금 탔다라는 거. 이게 BMW 같은 게 68g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절반이 지금 막혀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DPF 강제재생의 목적이 뭐예요? 요거를 뭘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요걸로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진단이 활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DPF를 탈거해서 안에 있는 애쉬를 빼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내가 지금 너 DPF 빼갖고 클리닝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컴퓨터가? 그죠? 그럼 그 정도 지워질까요? 이제 안 지워질까요? 아니요, 얘는 계속 그냥 39g 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차압이 좀 낮아졌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측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 39g이라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진단기 활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특수기능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BMW 같은 경우 이렇게 서비스라고 별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비스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구동장치, 현가, 차체, 차량정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에서도 내가 생각보다 이해 못할 만한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지금 DPF는 무슨 장치예요? 파워트레인이니까 구동장치 들어가서 디젤 일렉트로닉, 변속 제어 장치, 트랜스퍼 케이스, 엔진 시동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젤로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연료 필터 바꾸고 공기 빼기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압 센서 바꾸고 리셋 하실 거고 인젝터 바꾸고 하실 거고 요소수 바꾸고 뭔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냉각수 관련된 작업하시고 공기 빼기 하실 거고 여기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내가 지금 뭐 할 거예요? 나 지금 작업하는 게 뭐예요? 입자 필터에 관련된 작업을 했다라는 전제. 우측 상단에 배터리 전원 보니까 지금 시동이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12.45V입니다. 걸려있지 않은 상태. 들어가면 그럼 이런 거예요. 밀입자 필터 재생은 유럽차는 무조건 주행하면서 재생하는 이런 부분이라 이 대전시도 광역시니까 굉장히 차 많이 막히잖아요. 저도 여기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다 제가 그 타이어 대전을 한 달에 몇 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대전. 그러면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뻥치는 거. 야, 나 DPF 새 거랑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았다 이런 뜻으로 저희 보시면 돼요.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교환 기록 누르면 물어봐요. 키 온 상태에서 한다. 값 리셋. 그렇죠? 그럼 얘 값 리셋 무슨 뜻이에요? 39g을 0g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을 기록하게 되니까 예. 0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 작업을 안 하면 후적 코드가 안 지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진단기 활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이게 진단기 활용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메뉴 구성만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런 작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BMW를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들 샵에 마세라티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샵에 뭐 벤츠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든 브랜드가 다 입고될 수 있어요. 제규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메뉴 구성은 똑같아도 작업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브랜드는. 그쵸?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야 뭐 자료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차 진단기를 구매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샵에 2억짜리 벤츠가 오건 E클래스가 오건 S클래스가 오건 솔직히 두려움을 없애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렇죠. 내 차량에 관련된 내가 진단 다 할 수 있고 작업에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한테 설명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고 진단기를 활용해서 리셋할 수 있고 고장부터 삭제할 수 있고 왜냐 출고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BMW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실 건 없으신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큰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작업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업 과정 아직도 영어로 나오나요? 아니요 요즘엔 다 여기에 영어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요즘엔 다 한글로 나오고 이제 번역 기능이 다 있어요. 그 자세한 작업 과정이 전에 거는 영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차 진단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한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 한글로 나오면 기능이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안 찍어요. 얘기가 하도 나와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했던 이런 진단기 활용 방법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봐주세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심대영. 이런 거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3년 전에 대전에서 제 생애 첫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정진 IT 통해서 했어요. 그때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24살 때. 그래서 지금 13년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수입차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진단기 활용 교육은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진단기 활용 교육을 왜 안 하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냥 그래요. 그냥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마음적으로 뭔가 순수하지 못한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들어서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 여러분 DPF 이런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BMW에 관련해서 이 작업을 한 대만 올바르게 해서 차량에 고장 코드가 안 뜨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한 대만 출고하면 여러분들 이제 디젤 입자 필터 관련된 BMW의 디젤 차만 오면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밀입자 필터 매연값 막 볼걸요. 서비스 데이터 소비자한테 먼저 얘기할걸요. 아 이거 매연값 보니까 조만간에 경고도 뜰 수도 있겠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하실걸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먼저 하실걸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밀입자 필터를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 고장 코드를 지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해야 되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입차나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거 신차를 나오면 제 거예요. 여러분 신차를 나오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대 기아차 신차 나와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두려움 없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국산차는? 네, 그거 좀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현대 기아 신차는 GSW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GSW 보면서 여기랑 비교해서 다 해보면 되는 건데 근데 수입차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GSW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GSW가 없으니까 정비지침도 없으니까. 그럼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을 다 이걸로 합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찾아보고 벤츠? 페로도가 이렇게 되네. 이런 교육합니다. 왜냐?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자주 만나면 안 좋아요. 교육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자주 하는 거는 교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페로도나 정비지침도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장 코드가 떴을 때 빠르게 찾아가고 내가 EGR을 바꿨다? 작업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작업 절차 이렇게 써있어요. EGR을 교체하기 전에 이렇게 막 써있어요. 밑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정비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기에다가 접목만 시키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진단기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방법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기는 제가 우선은 큰 틀에서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벤츠 BM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기아차, 토요타, 렉서스 할 것 없이 제규현대로 막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작업 절차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월요일날 많이 하시면 실차를 많이 찍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필요하시면 실차를 기준으로 해서 또 교육해도 돼요. 그렇죠? 왜냐 저도 대전에 그때 와서 할 때 정비 현장에서 했는데 리프트에다가 차 대놓고 이렇게 앉아서 교육했었어요. 저도 좀 약간 신기했어요. 그게 또 되더라고요. 막 목이 막 물리면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진단기의 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진단기는 최대한 지저분하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지저분하게. 그렇다고 막 드라이버로 막 액정 찍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지저분하게 여러분들이 막 찍어 보시면서 한 대 한 대 해결해 나가다 보면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익숙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아무튼 한 2시간 정도 했네요. 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자료는 기회가 되면 좀 배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